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아침에 그 대선 토론이 있었죠. 저도 뭐 영어가 들리진 않지만 뉘앙스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좀 봤어요, 상황을. 트럼프 전략은 명확하더군요. 바이든이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자꾸 끼어들어요. 끼어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논점을 흐리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이제 주제에 집중해서 얘기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혹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끼어드니까 이 흐름이 끊기죠. 그런 부분에 전략을 피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이제 내뱉고 나서 일단 한번 뱉고 보죠. 그게 뭐 진실로 나왔건 사실이건 아니건 이미 상관없어요. 근거가 있건 없건. 일단 뱉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혹하는 사람들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피면서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바이든이 그 기세가 꺾여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이건, 제가 이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게 학점이 낮아라고 하는 얘기도 했지만 꼴찌로 졸업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정확히 들렸습니다. 윌리엄스 라면 너 닥쳐줄래? 이렇게 하는 얘기는 들렸어요. 아무튼 이 내용 과정 중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이든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바이든이 잘했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잘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표를 준 것 같아요. 한 가지 느낀 거는, 야, 대한민국은 진짜 양반이다. 토론회 같은 걸 보면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양반인 이유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미 국민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어제 잠깐 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미국인들을 막 이렇게 악담하고 싶진 않은데,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베스팅닷컴 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강세 약세 강세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미국장이 세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다. 오히려 저는 중국장이 희한해요. 중국장이 이게 왜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중국장을 보면 그 전년 동월 대비 지표도 다 플러스로 돌아선 데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장이 움직이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그때를 다 반영했다? 이거는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봉으로 볼까요? 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붕괴된 이후에 2, 3월, 4월 지나면서 튀었거든요. 이거 튀고 나서 지금 계속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중국이 참 희한합니다. 중국 지수는 보면 볼수록 희한해요. 이 장기 차트, 제가 중국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댓글 다신 분 중에 이제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저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중국은 패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 글로벌 금리 때 붕괴됐었죠.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한 게 2009년도 7월 달에 정점을 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붕괴된 게 2011년도 8월이에요. 2011년도 이때 8월에 이때죠. 8월이면 더 가서네. 이쯤에 글로벌 주식시장 붕괴됐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붕괴됐어요. 한 2년 전쯤에. 다른 경제가 다 따라가는데 얘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특이했죠. 그러다가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거 반영 못한 걸 단기간에 또 반영했다가 어느 순간에 추세를 계속 밀고 내려왔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얘가 단기적으로 추세를 확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처럼 상황 여건이 그나마 나은, 글로벌 중에서 가장 나은 중에서도 이게 밀고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전체 추세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면 굳이 중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추세로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냐면, 중국은 개미들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개미들의 이 등락세가 커요. 개미는 기관처럼 뭐 예를 들면 선물 옵션을 가지고 현물을 든 상태에서 해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들고 있는 현물들을 전부 매도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추세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심리적인 움직임들이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개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추세가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 그러려면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펍에서도 결코 낮은 펍에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주식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기사를 하나 잠깐 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의 기사, 2020년도 9월 29일자 기사인데, 머스크가 테슬라 5년 더 보유할 가치가 있어서 있고 나를 믿어도 돼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지난 5월에는 주가가 너무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200% 가량 오른 상태인데 여기서 나는 개미의 광폐임에 이들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도록 믿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고, 성장감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자기가 표현했는데 7년 내에 세계 전기차 연간 생산량이 3천만 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거예요. 테슬라가요. 3천만 대 중에 자기네가 2천만 대 할 거래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업계는 최근에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머스크가 립서비스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얘기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머스크 전망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전 세계에 팔린 자동차가 8,756만 대랍니다. 지난해. 그런데 연간 2천만 대는 전체 22.8%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판다고 하는 게. 문제는 여기 보면 도요타, 1, 2 자동차의 도요타와 폭스바겐도 판매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걸 어떻게 20% 넘게 올리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생산하는 다른 국가들은, 다른 자동차 업체는 감히 뒷짐지고 있나요? 결과적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당연히 이 고점이 향후에 한동안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약간 얘를 뚫는 정도지 추세적으로 얘를 뚫고 계속 밀고 올라갈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경제이사 니콜라 믿는다던 GM도 전략적 제휴를 재검토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니콜라 주식인데요. 어제 14%, 오늘 새벽에 14% 올랐죠. 이거 올랐는데도 차트는 뭐 움직임의 기미가 없죠. 너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지금 정점일 때가 여기가 보시면 거의 80달러니까 지금 20달러에 있다는 얘기는 4분의 1 토막 났다는 뜻이잖아요. 75%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6월 달에 대규모로 우리나라 자금들이 한번 들어갔다고 했죠. 6월 이후에. 얘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전체적으로 봐선 진짜 사기 같거든요.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죠. 뭐 동전주도 반짝했었는데 만약에 이거 반짝한다 그러면 저는 청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뉴욕 연준의 지표인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향후에 그 4분기에 GDP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 전분기 대비, 3분기 대비 그거를 예측하는 건데요. 초반에 윗부분에 있다가 3분기에 계속 위로 올라왔거든요. 보시면 3분기 예상치가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멈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다가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경제지표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거든요. 이제 무역, 노동, 그다음에 수입,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판매하고 소비, 그다음에 서베이, 그러니까 그 심리조사, 그리고 이제 제조업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주택하고 건설업 쪽에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걸 예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뢰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추세가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지금 9월 데이터 나왔는데 10월 데이터가 나오고 11월 데이터가 나오면 역시나 이 부분의 움직임이 밑쪽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그리고 ADP에서 그 9월이죠 참. 9월에 8월에서 9월 넘어오면서 신규로 이제 고용 리포트가 나왔는데 74만 9천 명으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패턴이긴 해요. 여기 보시면 매번 이제 급락했다가 급등했었는데 여기서 300만, 400만. 그게 이제 20만, 48만, 74만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월 고용 지표가 이제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고용만 말하는 거죠.
뭐 실업도 또 다시 이제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80만 건씩 나오고 있죠. 80만 건 넘게. 이거는 매월 지금 80만 건 늘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런 좋은 고용에 대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디즈니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고를 하겠다. 인력의 25%를 조정하는데 이제 2만 8천 명 하겠다. 인력 구조 조정 얘기가 나왔고 이거 이외에 이제 로얄 더치 이거 이제 그 유가 석유 쪽에 여기도 이제 10% 구조조정에 9천 명 해고를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이 기사는 왜 보여드렸냐면 한계점에 봉착하는 애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항공주 있잖아요.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뭐 그 항공주 쪽에서 지금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추가 지원 자금이 제 기억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요번에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계속 뭔가 한번 쏴줬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로 버티고 있던 기업들이 하나씩 이제 한계점에 봉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한계점에 있던 애들은 이제 도산했고 2차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한계점에 봉착한 영역들이 이제 숫자대로 도산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실업을 양산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그 지금 뭐 문우신 장관하고 민주당 쪽하고 협상을 하다가 뭐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산업 영역이나 이런 쪽에 그 구제와 관련된 그 정부 그러니까 기업 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하게 협상이 타결이 되면 실업이 추가적으로 양산될 것 같아요. 아까 중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중국이 여기 이제 K 머니투데이 데이터인데 기사인데요. 이제 9월 29일자 중국 경제는 K자 회복이 하위 60%로 버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이유가 KTX와 관련된 뭐 투자라든가 혹은 5G와 관련된 투자를 정부에서 이제 그쪽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그쪽 섹터에 있는 영역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고용 시장은 안 좋다고 하는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산업과 관련된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그 산업 정책으로 인한 낙수 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올라가는 거지 실제 경제가 잘 돌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실업률 지표가 내려가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 농촌에서 올라와서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 데이터는 거기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실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비즈 기사인데 금값 랠리는 끝났다. 인도 중국 수업 8월부터 금 보유 줄고 수요가 꺾였다. 9월 29일자인데 내용 쭉 읽어보면 대충 이 내용인데 다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골드 오브 데이터입니다. 골드 오브 데이터를 쭉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중국인데 중국이 다른 쪽에서 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금 거래보다 그 중국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 이만큼 싸다는 거예요. 여기 제로점 밑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디스카운트 데이터는 뜻이죠. 인디아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중국은 이렇게 밑에 있죠. 인디아를 줄일까요?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래에서도 불구하고 가격에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은 금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골드 오브 데이터인데요. 골드 오브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2쿼터의 수요거든요. 이제 지금은 뭐 3쿼터를 달려가고 있어서 3쿼터 지났네요. 이제 10월이니까 4쿼터 들어왔는데 2쿼터까지 데이터 보면 여기 보면 인도하고 그 중국하고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시기에 금값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 분석해 드릴 때 사실 수급에 대한 부분은 금값 비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ETF와 관련된 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ETF는 이제 급속히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ETF 추세를 놓고 보면 이것도 골드 오브 데이터입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대규모로 자금이 쏠려 들어왔죠. ETF 쪽으로. 금 가격을 추세를 확 밀어올린 때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해보시면 2009년도부터 쭉 올라오면서 타고 올라왔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최근 추세를 보면 약해지고 있습니다. ETF에 자금 밀려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타면서 계속 밀고 올라가는 동력이 조금씩 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금은 상승 추세의 탄력을 완전히 잃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투기 포지션, 예, 금에 대한 투기 포지션이 최근 줄고 있어요. 콜 포지션이 줄고 있거든요. 보시면 작년 올 초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 계속 투기 포지션이 줄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금값은 향후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 않고 볼까요? 추세적으로는 이 약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일시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1700선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금 투자하시려면 그 배트를 짧게 잡고 투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만약에 아직도 금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다면 조정 시에 매수하고 반등 시에는 짧은 시간에 매도를 쳐야 되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